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이민청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경상북도도 역시 외국인 유입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류형철 박사, 그리고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은성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유입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면서요. 또 한 해 이민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죠. 네. 현재 지금 외국인이 7월 말 현재 245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한 해만 24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출생률이 25만이 지금 안 되죠. 네네네. 그러면 출생 인구보다가 외국인이 더 많이 유입되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민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사는 민족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국경 관리를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심하게 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가. 네네. 그러니까 체류 자격에 있어서도 5년 이상이 이제 그 한국에서 거주하면 연속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네네.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까다롭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 오더라도 이분들은 가족 결합권이 없이 혼자 4년 10개월을 있다가 돌아가거나 뭐 성실 노동자로 됐을 때는 한 번 더 연장하지만 다시 1일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대단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이민 정책이라고 그냥 단순히 왔다가 나가는 출입국 관리 정책이었지 이민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이민자, 외국인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이민 절차가 제일 까다롭고 벽이 높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는 지금 그 인재 유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가장 심각하게 닫혀 있는 사회를 두 국가를 꼽았는데요. 그 국가가 첫 번째가 일본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아마 비슷한 그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유사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민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류 박사님 또 주도로 경북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서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념부터 좀 알아보죠. 광역 비자 그러면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요. 네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비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압니다. 사증제도.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체류 기간을 정해놓은 문서지 않습니까? 여권이 있고. 네. 그런데 그 비자를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상북도에서 이야기하는 광역 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하게 하자. 비자 발급 권한을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해서 네네. 지역의 인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죠, 없죠. 역사상.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작년에 법무부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 특화 비자라는 것도 있던데 네. 이것과 광역 비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두 부분을 이야기 쉽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취지는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부 중심의 그 비자 정책,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을 추진했다가 가능하면은 지역 문제를,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도형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첫 발걸음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시작하는 이 시범 사업인 지역 특화형 비자는 광역 비자고 일단은 같은 개념입니다. 네네. 광역 비자에서는 그 비자 발급 권한, 인재 유치 권한, 해외에 가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을 때는 또 다시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제도가 된다. 네네. 지금 인구 문제가 인구학자들은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산업 현장, 농촌, 또 어촌 마을의 현실을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훨씬 더 절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자 발급 권한이 중앙 정부의 권한이지만은 일정 정도 수준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내지는 완전히 이양한다든지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것이 바로 외국인 광역 비자인데, 근데 센터장님 지금도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 따로 이제 비자가 발급이 되고 하는데 네.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비자 종류가 큰 틀에서 보면 37가지. 되게 많죠. 예. 그런데 이분들을 정주를 위한 비자는 F6 결혼 이민자 비자밖에 예.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처음 받아들이는 90년대 초,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잠시 머물렀다 가던 사람인데 네네. 지금 현재 인구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정주하고 또 단순 노동이 숙련 노동까지, 그리고 각 업종별로 그 외국인이나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처음으로 정말 대단히 지금 한국에서 이민 정책의 첫 스타트가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특화형 비자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우리 고령, 성주 등 경북의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펼쳤고 4월에 마감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내년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경상북도는 그 쿼터를 500명 정도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0명을 할당을 받았죠. 그리고 지역은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는 성주까지 포함해서 5곳입니다. 네. 290명이 지난 4월 말에 다 소진이 됐어요. 아, 벌써. 예.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다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지방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방 여건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좀 반증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한국에 오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제 케이팝 열풍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인재 유치의 전쟁터거든요. 네. 예, 전쟁터고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이 아주 이주민에 대해서 매력적인 지역인가? 단순히 케이팝에 의존할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국경을 건너오면은 가족과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지역특화 비자의 그 2차가 이제 진행될 텐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이것을 그 소진시켰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 또 전국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에서 일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높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실험 단계에 예, 가깝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네요. 예. 어쨌든 센터장님은 현장에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많이 보실 텐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던가요? 그동안에는 단기 체류, 결혼 이민자만 빼고는 단기 체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이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경제 대국이고 또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주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에는 좀 폐쇄적 정책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경북 도민으로 정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상생활의 서비스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일자리 첫 번째, 그다음에 주거, 출산, 뭐 양육, 돌봄,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모든 이제 공공 서비스가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결혼 이민자 F6를 뺀 나머지 외국인한테는 뭐 유아 교육비라든가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당사자는 되지만 가족들은 의료보험이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정주하는 서비스의 정책들이 제대로 촘촘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귀농 귀촌으로 끌어안으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수준의 정책이 있지는 않는 이상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우리 저 박사님이 말씀하신 광역 비자를 보니까 지방 대학교에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이 입학하면 그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 이런 제안도 있던데요. 우리 국민을 통해서는 우리 인구 문제라든지 노동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논쟁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노동력을 유치해서 일을 시킨 다음에 돌아가세요 하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민 사회는 별도로 치고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노동력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은 가족 단위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이웃처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 좋은 이제 그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유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돈이 많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또 유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자기 부모하고 형제가 와서 취업 비자를 주면은 부모는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은 공부를 해서 그 이제 기회를 창출하고 이런 취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에게 또 형제에게 이 비자를 준다는 것은 또 전 세계에 그렇게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건의 어떤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80년대 들어온 사람 이제 중국 그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서울 실태 조사에서 이분들도 그때 들어올 때는 80년대 들어올 때는 20대, 30대였지만 3,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니어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를 그분 중에서 28% 이상이 국가 공공부조를 받는. 그래서 그분도 결국 이민자도 시간이 지나면 노령화가 된다. 그런데 유학생 당사자는 뭐 젊은 20대지만 부모들은 그래도 젊다고 해도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면 이분들이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사실 지금 우리 생산 현장에서 1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0만 명이 세금 내지 않는 미등록 체류, 소위 말하는 불법 노동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그 불법 노동 시장이 없으면 또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어떤 조치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총량적 유입에 대한 포커스, 뭐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40만, 뭐 전북 같은 경우는 10만. 근데 과연 그렇게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그 지역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도 현장에서는 조금 우려 표명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총량이라 말씀은 외국인 유입 숫자만 숫자.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슬프고 아이러니한 얘기긴 한데 그렇게 지방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우리 내국인처럼 똑같이 외국인들도 수도권 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유출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거주 이전을 그 제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법적인 가치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용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지금 지구상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례지만은 2016년에 그 영국이 이민자 문제 때문에 반이민 정서 때문에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정부는 굉장히 강한 이주민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는 만약에 그렇게 이민 정책이 갔을 때 그 농촌, 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스코틀랜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보고서를 이제 영국 정부에 제시합니다. 이민 정책, 비자 발급 정책을 좀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필요하는 인구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권한은 좀 주고 전체적인 쿼터를 조정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고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브렉시트라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아직 수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의 구조는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최근 생각인데요. 이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주는 그런 역할들, 총량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숫자를 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공동사무로 추진해 보자. 그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역 비자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다른 비자가 좀 제한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수도권 인구 유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네.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자가 만들어지면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의 비자 경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잉글랜드 일반적인 비자, 하나는 스코틀랜드에 정주하겠다는 그 비자. 만약에 스코틀랜드 정주 비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주 이전을 국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선택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광역 비자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런 비자 경로를 두 가지로 만들고 경상북도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가족을 키우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 비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제한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다각적인 정책이 진짜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게 와서 일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외국인이 내 주위에 사는 것 자체를 좀 어렵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말 요즘에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네네. 대구 이슬람 사원 같은 예.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경북이 결혼 이민자가 17,0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회 통합 비용이 120억 정도가 됩니다. 도에서 경북도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저는 우려하는 게 한국인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통합 비용이 그렇게 많은데 가족 단위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 지역에서 용화되고 통합되면서 이제 지역 주민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지역 비자든 뭐 또 광역 비자든 이게 시점을 좀 주면서 실제로 연구도 해보고 욕구조사도 해보고 또 시행도 해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변화와 그리고 촘촘한 정책을 맞추면서 그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에서 2013년 동안 결혼 이민자만 매년 10,000명 이상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들어올 때 저희도 경험이 없었잖아요. 네.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민으로 산다는 게. 근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혼란기를 겪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많이 우려가 되지 않는 건 결혼 이민자, 외국인의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 주기별, 생애 주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더라도 총량에서만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충분히 지역 사회가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얼핏 생각하면 우리 센터장님은 오히려 이민자 러시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인 고려상 문제점들을 네. 오히려 더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한국을 오는 것은 자원의 분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이민자들은 78%가 40대 미만이에요. 네네. 그래서 젊은 생산 인구가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문제이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공공 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본을 분배를 했을 때 차별이나 불평등이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자기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공존이고 포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실제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공존 포용이 아니라 이주민이 함께 느낄 때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선주민도 너무 충격이는 내 옆에 갑자기 뭐 친밀감을 그다음에 접촉 빈도가 없었던 사람들이 얼굴색도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거기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슬람이 구구를 빼고 나면 이슬람의 종교의 그 이점들이 정말 평화주의인데도 아직도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과의 극한 대립까지 보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이제 우려도 있죠. 네. 박사님, 정부가 네. 이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민청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네. 청급이면 굉장히 높은 기관인 건데 네. 그 부서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민청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며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에 그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 정책이라는 게 없었죠.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신 네. 것 같이. 없었던 이유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사한 그 이주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뭐 다문화 사회 진행이 되면서 각종 그 업무들 외국인 관련된 업무들이 파편적으로 지금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뭐 출입국 관련 부분, 또 여성가족부,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도 아주 많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행정 조직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또 파편화돼 있어서 다 칸막이 행정을 하면서 비효율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말 변국점을 지나서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게 되면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외국인 정책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하게 이민청을 지금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합의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민 정책이 아주 간단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등 부서가 다 다르고 업무 분장이 또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 때문에 막 정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민청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올 1월 달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TF팀 이주 배경인가의 동행 TF팀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정말 답답하고 절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들 15분 중에서 14분이 수도권 분이고 저만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문제나 이주 배경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울에는 계층의 문제라고 소득 계층의 문제라고 하고 저는 지역의 격차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소수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방마다 너무 지역마다 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갭이 심하고 수도권은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역 특화 체류 비자가 됐든 광역 비자가 됐든 지방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에서는 그 지역에 정주하는 통합 정책,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통합 정책을 누가 어느 지자체가 잘 개발하고 의견을 공공 서비스나 이런 걸 촘촘하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마 경상도에 있다가 뭐 전라도를 가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을 정책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이제 올 11월 달쯤 되면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경북에 정주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전달 체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구축이 네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경북의 도 외국인 종합 정책, 이제는 외국인 공동체과라는 게 생겨서 이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체로 지역 사회에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행정부 전달 체계 안에 이렇게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가 생기고 나면 아마 거기에서 경북이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종합 서비스가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이 이민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사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이 이주민 사회는 이미 우리 그 마당까지 와 있고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단일 민족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수용성이 낮아요. 그런데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개방성 정도로는 앞으로 올 사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게 연구자로서의 판단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나라가 해 나가는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화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광역 비자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안에는 굉장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주장까지도 담겨 있거든요. 제도화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사회가 굉장히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사회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조직, 인원 체계가 공공기관에 마련되려고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근거가 이제 법일 수도 있고요. 아까 광역비자 같은 그런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는 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늘 급한 겁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을 쏟고 있는 그런 순간에 제도화를 시켜 나가자. 그 제도화 수준이 낮더라도 해 나가자 하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비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이형철 박사님 그리고 장은성 센터장님과 함께 경상북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작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경북이 1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17개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될지 이민 정책을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이라든가 편견을 깨고 또 우리도 다민족, 다문화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